다섯 번째 여행 제2부 작품과 독자. 안녕하세요. 웃음과 위로와 배움이 있는 팟캐스트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 맞는다. 할 때마다 어색하다 근데. 저희가 다섯 번째 여행 네. 2부로 네. 돌아왔습니다. 네. 또 돌아오셨군요. 그럼요. 할 때마다 네. 돌아와야죠.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인 동화 얘기로 네. 들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일부에 좀 길게 얘기했어요. 네. 어린 왕자의 이런저런 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린 왕자요? 난 그런데 이름만 나오면 어린 왕자래. 어린 왕자 너무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사실 이 책 읽어보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동화를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그런 심리로 쓴 동화인데 네.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린이의 심리에 맞춰서 어린이의 어떤 무슨 우리가 교육하기 좋은 아니면 잘 자라게 하기 좋은 목적을 가졌을 네. 거다라고 네. 상상하지만 아닌 지금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게 충격적이라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는 사실 없었다.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나 아픈 상처에 대한 그런 승화로서 써진 게 많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에게 나쁜가? 아니면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좀 청취자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래 어릴 때 다 읽었던 책이잖아요, 이게. 네. 뭐 안데르센 동화 다 알죠. 전 세계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동화들이 어땠는지 한번 네. 해봅시다. 여기 네. 보면은요, 엄지공주, 인어공주, 장난감 명정, 미운오리 새끼, 빨간 구두, 성냥팔이 소녀 이렇게 네. 6편의 동화가 대표작이 나와요. 그렇죠. 엄지공주부터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 엄지공주였는데 네. 엄지공주부터 한번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또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여자가 있었어요. 음. 어느 여자가 되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마법사한테 갔더니 씨앗을 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잘 키워가지고 꽃이 폈는데 거기다 키스를 했더니 엄지공주가 태어나요. 근데 그 엄지공주가 너무 예쁘니까 두꺼비가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납치당했어요. 호수에 딱 감금시켜놨는데 그거를 물고기들이 도와주죠. 그래서 떠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풍뎅이가 와가지고 또 예쁘니까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비가 있었는데 걔를 또 묶어놨었거든요. 예뻐서. 그냥 버리는 거죠, 나비를. 풍뎅이한테 잡혀가가지고 다른 풍뎅이들이 얘한테 못생겼다고 하니까 풍뎅이도 싫어져가지고 얘가 버림받았다고 해야 되나? 여튼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쥐구멍이 있길래 거기 들어갔더니 쥐아줌마가 네. 맛있는 걸 해주고 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살던 두더지 아저씨가 와서 땅굴을 파놨는데 그 두더지 아저씨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니다 보니까 제비가 있었어요. 얼어붙은 제비가. 네. 그래서 제비를 막 얼어붙은 제비로. 네. 처음에 죽은 줄 알았는데. 네, 죽은 줄 알았던 얼어붙은 네. 제비. 네. 그 제비를 치료해주다가 좋아하게 됐어요. 제비는 소녀를. 그래서 제비가 소녀를 데리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남쪽 네. 나라로 그랬는데 나는 안 돼. 왜냐면 그 쥐 아줌마가 두더지 아저씨랑 결혼하라고 했어. 그래갖고 거절을 하고 그냥 이제 결혼하기로 한 날. 네. 결혼하기로 한 날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자. 두더지랑 살면 땅굴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슬퍼하면서 막 하늘을 보는데 그때 제비가 딱 나타나서 나 너 때문에 아직 출발 안 했어. 이러면서 네. 이거 약간 로맨틱 드라마처럼 네. 비행기 타기 직전이네. 야 타! 이래가지고 나 왜 이렇게 차갑게 말했지? 감성 로맨스처럼. 그래서 제비가 데리고 가는데 갔더니 그 어떤 대리석 왕궁?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되게 아름다운 꽃나라. 네, 꽃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 위에 아주 예쁜 왕자가 또 있었어요. 멋진 왕자가. 그래서 그 첫눈에 왕자에 반해. 빠지죠. 첫눈에 그냥 반해. 네. 역시 사랑에 자주 그리고 빠지는구나. 제비도 또 안중에도 없고 결혼해보네요, 왕자.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엄지공주는 딱 맞춰지는데 이 책에서
이 동화마다요. 이 책이 어떠냐면 네. 동화가 6편이 나오고 동화 뒤에 이 당시에 안데르센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묘사는 어떻게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첫 동화잖아요. 이 책에서. 네. 그래서 제 독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동화 해석에 있어서 왜냐면 저에게는 이게 처음에 그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네. 해석이었기 새로운 때문에. 해석에 대한. 나는 엄지공주가 무슨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되게 하는 거 하나 없는 귀여운 아가씨로 묘사된 동화라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예쁘게 따라가기만 하는. 네, 그런 동화였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엄지공주 얘기가 나와요. 네. 저는 엄지공주가 가장 그 뒤통수를 딱 치는 정말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원작과 선생님이 읽었던 것과 예, 비교해서요? 원래 느낌과 네. 이 네, 이거- 선생님이요? 장미님? 장미님이죠. 장미님. 네. 장미님. 저를 선생님으로 모시기로 했군요. 그럴 수가. 아, 네. 네. 예, 근데 그 아이고. 엄지공주를 저는 평소에 왠지 이렇게 이런 귀엽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와 좋았겠다, 막 꽃나라에 가서 뭐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엄지공주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은 그런 캐릭터를 꿈꾸셨습니까? 꿈꿨다기보다는- 모두가 좋아하는 아껴하고. 그쵸.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읽다 보니까 그게 음. 맞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어릴 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읽느냐에 따라서 네. 심리 저변에 깔리는 거야, 딱. 야, 역시 어릴 때 책을 안 읽기 잘했군요. 야,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아, 웃겨. 잘했다. 오늘 한 건 했어요. 네. 네. 근데 저 사실 그 중간에요. 천재다. 예, 20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어릴 때 위인전 같은 걸 많이 읽었을까? 왜냐면 나의 어떤 답답한 사고방식과 그런 이렇게 융통성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이 네. 그 어릴 때 이거는 착한 거고 이거는 맞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가 너무 막 이렇게 깊이 뿌리 박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어른들이 주입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들은 사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약간 그럴 거예요. 좀 엄지공주가 네. 좀 밉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엄지공주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 다음부터 제가 수업 때마다 동화 깨면서 읽기를 연습시키곤 근데 했어요. 제가 여자라면 네. 엄지공주처럼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해주잖아.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편하게 하겠죠. 엄청 편하죠. 자존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요. 왜냐면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모 자체에서 이제 풍기는 그런 분위기겠지만, 네. 내가 외모가 뛰어나니까 다 주변에서 받들어주는 건데. 그럼 그건 누구의 탓일까요? 엄지공주가 받들어주는 사람이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엄지공주가 이렇게 패를 끼치고 다니는 이유는 네. 네.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예쁘다고 막. 네. 너무 좋다 해주면은 네, 예. 안 되죠. 네, 제가 나중에 설거지 해 이렇게. 아, 그럼 난리 나는데? 그럼 세계대전이야. 네, 제가 되게 육아에 관심이 많아요. 뭔가. 아, 육아? 벌써? 아니 자꾸 괜찮은 남편 이미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까는 괜찮은 남편 아이들과의- 말고 괜찮은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 괜찮은 남편도 남편은 돼야지. 아니 괜찮은 남편도 그러니까- 되고 싶긴 한데 와이프 없이 네. 아버지가 되겠다는. 아니, 진짜 네. 계획하고 있는 건 아버지에 대한 계획이 되게 많아요. 아, 제가 그래요? 아버지 영향 많이 타서 네. 네, 아버지에 대한 계획이 많은데 뭔가 내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게 중학교 때부터 많았어요. 저는. 사실 웃기지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20대 딱 들어서면서 내 아이는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지. 근데 저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내가 못 간 길을 아, 가게 네. 해주려고 점점 하는. 강해지지 않아요, 우리 되게 어머님? 육아에 굉장히 와. 심취해 있네. 저는 진짜 그거 철학이 너무 있네. 싫어하거든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한, 좋아요. 한풀이 같은 거는 싫다는 거죠. 네. 육아 네, 방식이. 네. 아니 해본 사람들은 적당히 시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천재적으로 한 사람 말고요. 머리가 좋아서 한 그래도 분만 인간적으로 말고 하신 분들은- 노력해서 하신 분들. 이게 제가 동네가 나름 괜찮은 동네인가 봐요. 그럼 부모님들이 갈려요. 친구를 봐도
부모님들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네. 어떠시겠구나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인격이 약간 형성된다는 거죠. 어린 왕자에서 10만 프랑의 집을 보았어요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그런 거 그 아닌 뜻이 거죠? 아니죠. 네. 그 뜻이 아니라 네. 환경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된다는 건데 엄지공주 같은 경우는 외모만으로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왕님이 말하는 건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웃겼던 게 중간에 막 자기는 예쁘게 생각했는데 남들이 밉다고 하니까 미운가 하고 보내잖아요. 엄지공주를. 되게 웃겼어요. 풍뎅이가. 네. 그럼 결국은 그게 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남들이 예쁘다고 했을 때 예쁜 사람을 탐내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풍뎅이도 그랬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막 남들이 다 안 예쁘다고 하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예쁘게 생각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때문인지 그럴듯해 보인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것 때문인지를 전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 어왕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남은 별로라 그래. 근데 네. 나는 좋아. 이런 거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또 바뀌었어요. 예. 그건 좀 일찍 바뀌었어요. 원래 중2, 중3 때 그 정도에는 그냥 남들이 별로다 하면은 진짜 별로네 그랬었는데 한 고2, 고1 그쯤 됐을 때부터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는 별로던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런가? 막 이렇게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이랬었어요. 속으론 좋은. 네. 네. 저도 중학교 때 좋아했던 오빠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왜 좋아했는지가 뭐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요 막 잘 싸우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좀 멋있지 않나요? 잘 싸우면? 남자들이 근데, 좋아하는데. 그냥 좀 내가 봤을 땐 좀 신경질적인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근데 그 싸움을 보면 그러니까 좀 원만한 성격을 좋아할 만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오빠의 마음 몰라주지? 이러면서 아이돌이 좋아하는 건 비슷한데. 막 그러면서 좀 네.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오빠 그리고 못생겼어요. 근데 나는 좋았어요. 그러면 막 내가 좋아하는 오빠 얘기 맨날 학교에서 하니까 애들이 막 그 오빠 우리 옆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남들이 좋아하는 오빠에 대한 환상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여학생들은 같이 거기에 막 빠져들거든요. 막 자기 막 대리만족처럼. 근데 어느 날 내 친구랑 같이 막 집에 갔는데 그 오빠 지나가서 나 막 설레면서 인사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내 친구가 얼굴이 완전 썩은 거예요. 표정이. 너 저 오빠 좋아해? 그래서 근데 나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풍뎅이가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아하면. 근데 저도 그러니까 같은 경험이에요 사실. 저도 좋아하는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는데. 너무 안전한 지금 시간의 얘기? 아니 안 안전해. 왜냐면 다 아니까 그 친구를. 그렇구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알거든요. 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예. 근데 정말 지금 이제 그 앨범 보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모범생의 공부만 하고 조용한 타입.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좋아하는 그런 격이었는데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근데 뭐 그거를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까지 해야 되냐. 그럼 반대로 뭐 반대의 경험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정말 좋아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여줬는데 또 엄지공주는 그래서 슬퍼해. 맞아.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이러면서. 그러면 풍뎅이나 엄지공주나 똑같이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자기 만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읽어준 다음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거든요. 남이 평가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남이 밉다 그러면 슬퍼해야 되는구나. 나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하고만 친구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런 메시지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풍뎅이랑 엄지공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를 읽어봐야겠네요. 자기 밀도를 높이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아니 이거는 책은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통찰을 뽑아내는 게. 제 인생 책이니까. 근데 이런 감정이었을 때 자기가 자기의 선택과 타인의 시선을 물리치는 것과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한 거죠, 풍뎅이는. 그렇죠. 그리고 엄지공주도 못했고. 진짜로 좋아했나? 그것도 열심히 봐야죠. 그렇죠. 그냥 여기 보면 얘가 진짜 좋아하는 감정이나 감정적 교류는 그냥 처음 딱 보고 나서 그 직관적인 마음만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딱 사라지니까. 그 감정적 바로... 교류가 제비하고만 나타나요. 아. 제비하고만 약간 여기서 제비가 남성적 이미지가 좀 강하고 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학교 교양 시간에 가정과 육아라는 그 대형 강의를 들어요. 네. 그 시간에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치타델레를 갖고 했지만 듣는 시간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그런 정도 나이대 애들은 자기랑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진짜 순전히 외모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사귄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더라고요. 보면 딱 진짜 어린 사람 그런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동화가 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엄지공주랑 좀 장난감 병정이라는 다른 작품을 좀 이어서 이해해보고 싶은데 네. 장난감 병정은 어떠냐면 그 자기가 외다리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외다리라고 여겨지는 무희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작가의 안데르센의 이면에 왜 이 얘기를 쓰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원래 안데르센은 짝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네. 웨데가르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어렵네요.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웨레스테드. 네. 웨레스테드. 나 그때 좀 그런 이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소피 웨레스테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한테는 끝까지 말을 못하죠. 안데르센이 항상 그랬듯이. 근데 이 안데르센을 항상 격려해주고 안데르센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헨리에테 볼프, 헨리에테 행크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솔메이트처럼 큰 영향을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계속 헤매면서 그냥 대작가들 막 문체나 따라하고 있을 때 약간 바보 같은 시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만의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당신만의 특이한 스타일이 있다.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라. 이거는 좀 못하지만 괜찮다. 발전시켜라. 이때가 그 자매가 10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냥 모르고 들으면 어른들하고도 대화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데르센은 교류가 다 10대 어린 성인이 되기 이전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는 10대 때 선생님 이런 거 잘하시는데요? 이게 좋은데요? 근데 안목이 매우 뛰어난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진 10대 소녀인 문학가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특출난 자매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안데르센은 이분들한테 끝까지 고백을 안 합니다. 사실은 교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고백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분들하고 끝까지 그 친구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고백을 안 했다고 말하려면 감정이 있는데 전달을 안 한 걸 전제로 한 표현인데 안 좋아했어요. 하긴 그렇네. 발전 자체를 안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헨리에테들한테 연애 상담까지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고백을 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애정이 생길 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발전 안 했을까? 이분들이 사실은 핸디캡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자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자기보다 이제 못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사람들은 더 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되게 안데르센이 외모지상주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보다 뭐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냥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애가 있어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외모만 딱 보고 사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여기서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을 시켜보면 외모만 봤다 또는 뭐 자기보다 나은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부러워할 만한 여자
거기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건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날 안 부러워할 거야. 그 심리가 아닌 이상은 한 단계 더 생각했구나. 네. 이미 맺어진 다음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냥 상류 계급만 받거나 그랬으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외모지상주의라는 게 생긴 것도 안데르센이 남이 보기에 칭송받을 만한 외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니까 그 엄지공주에서도 풍뎅이의 그런 말이 나오고 엄지공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비에겐 사랑을 못 느끼고 실제로는 그 우정 이상의 어떤 교류가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어린 왕자 또 어린 왕자 미안합니다 왕자 어린 왕자를 벗어날 수가 없네 그 예쁜 날개를 한 왕자를 보고 그냥 대화도 안 나와요. 그냥 왕자야. 둘이 커피 한 잔도 안 해. 근데 그냥 사랑에 빠지고 그냥 예쁘구나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혼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맨 첫 번째 여행 어린 왕자 할 때도 어린 왕자 장미를 봤을 때 예쁜 거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예쁜 거로 넘어가는 거에 제지선을 이렇게 선을 그은 거는 여우밖에 없었잖아요. 너가 나를 길들여야 되고 우린 관례를 치를 필요가 있어.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 자매는 안데르센에게는 사막의 여우 같은 존재로 그냥 소비된 것처럼 보여요. 여우를 그렇게 소비하다니. 여우가 되지도 못했네요. 네. 영향을 근데 그나마 그 지금 장난감 병정에서 지금 저는 이 장난감 병정 동화가 기억 안 나시는 청취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에 장난감들이 막 있는데 지금 이 장난감 병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다리로 보이는 무희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인형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제가 좋다. 근데 지금 외다리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외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외다리가 아닐 텐데 서 있으면서 다리를 위로 올리고 있으면 왜 외다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한 거죠. 작가가. 얘는 자기가 만만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물로 묘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약간 못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좋아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뭐 떨어져가지고 뭐 도랑에 빠지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곧바로 주인집 남자아이가 하녀와 함께 병정을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처음엔 창문 밖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병정을 밟을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도 두 사람은 병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밟을 정도로 가까이라는 것도 문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상징적 표현이 돼요. 짓밟을 수 있는 존재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관련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문학 읽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더 깊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병정이 여기 있어요라고 큰 소리로 불렀으면 발견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군복을 입은 처지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자니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되죠. 밟을 정도로 가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밟을 수 있는 관계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체면조차 없어지니까 차라리 도랑에 빠지는 거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존심을 지키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존재고 그냥 나는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얘가 경랑에 빠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겪어서 결국 다시 돌아오지만 결국은 화롯불에 무슨 죄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누군가가 얘를 잡아서 그냥 여기 벽난로에 던졌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른다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문학적으로는 운명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거 고려가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거기 중간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어디로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가 미워하니도 사랑이도 없이 맞고서 운다. 되게 철학적인 기억나죠. 이게 이 고려가요가 우리나라 문학 중에 가장 문학이라기보단 노래였죠. 구비전승에 그게 가장 많이 함축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구비전승이라는 것에는 사람들의 가장
마음을 울리는 주제가 담겨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족은 이런 운명의 힘에 대해서 되게 어쩔 수 없는 체념적이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철학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날아왔느냐. 안데르센이 장난감 명정에게 그걸 투영한 거예요. 그 정신을.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네. 무희도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운명 공동체라는 뜻일까요? 운명 공동체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했는데 네.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네. 갑자기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저는 좀 되게 생뚱맞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성도 있는 어떤 동화다라기보단 이게 그 우리 일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설화 메르헨이 아니잖아요. 그 민족 메르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작 메르헨인데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작가가 좌지우지해버리는 게 되게 강한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막판에 있어서. 네. 막판에 난 저는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한 결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장난감 병정은 그 대신에 뭔가 흥미로운 거죠. 애들이 읽을 때 뻔하지 않아. 어디 근처야. 빠졌다가 불안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그쵸. 어디 물려갔다가 날아갔다가 그러면서 얘가 녹았는데 하트 모양이 됐다. 그리고 무희는 재가 됐다. 이러면서 비극적 사랑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그게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또 매력인 거예요. 왜냐면 막 뻔한 결론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게 되게 묘했던 기억이 나요. 이건 뭐지? 했던.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같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읽은 동화를 읽은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듯이 자녀들과도 만약에 읽었으면 얘기해보고 조카와도 얘기해보고 너는 병정이 이렇게 막 이거 던진 거 어떻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황당하게 겪은 적이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럼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생뚱맞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애들 읽어줄 때 되게 스토리에 몰입해서 읽어줘야지라는 생각밖에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애기 태어나면은 빨간 구두 빼고 다 그냥 텍스트를 읽어줘야지. 근데 해석하는 능력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막 깊진 않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쵸. 끌어낼 수 있어야겠구나. 근데 그냥 막 바로 하기는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설명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책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참고해서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재료가 되는 거죠. 동화가. 대화할 수 있는 재료가. 그래서 장난감 병정에 보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외모지상주의, 남과 비교했을 때 남에게 내세우기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심리,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어쩌지 못한 남의 도움이나 남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삶이 뭐 파괴되거나 삶이 승화되는 결정에 내가 아무 주체적인 힘이 없어. 그런 게 다뤄져 있는 책, 지금 동화라는 거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2부의 주제가 작품과 독자잖아요. 독자의 주체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작품은 독자가 읽어야지만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방금 그 결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봄으로써 이게 이런 점들이 반영돼 있구나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동화는 안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림지공주는 모르겠어요. 엄지공주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이제 그 뻘건 구두라고 있거든요. 뻘건 구두? 레드 구두라고 있는데 이거 되게 굉장히 좀 잔인하고. 맞아. 저도 어떤 동화는 읽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도 소화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로는 너무 이게 괜찮을까. 저는 빨간 구두 얘기부터 하자면 얘가 나왔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왜냐면 전 이거를 영화로 봤어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 자르는 장면도 나와요? 저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저 진짜 무서울 것 같죠? 진짜 왜냐면 내가 소름 돋았어요, 얼굴에. 진짜 어릴 때였고요. 이게 막 옛날에 왜 주말의 영화 이런 거 주말 저녁에 5학년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 주말의 영화. 주말에는 저녁 때 텔레비전에서 제 좋은 영화를 저녁 때예요? 네, 저녁 때 아침에 안 해. 저녁 때. 당연히 아침에 하는 거예요. 주말의 영화. 그런 이렇게 가족 문화처럼
영화를 다 같이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네. 그걸 볼 기회밖에 그러니까. 없어. 영화 보려면 영화관에 가거나 네. 그 TV에서 그거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날은 영화를 보는 날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근데 어느 날 어떤 영화인데 흑백 영화인데 신발만 빨개. 근데 그것도 무섭겠다. 되게.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흑백이 됐던 거였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에 얘가 춤을 추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춤 잘 춰요? 춤 잘 춰요. 브레이크 댄스예요? 그만하세요. 네. 잘 추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우아하게 추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을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막 도움을 청하는데 사람들이 못 잡고 막 그러다가 얘가 막 이렇게 지쳐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비처럼 허리 위로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렇지. 무슨 이거 인형 알죠 이거 네. 꼼짝각시 인형처럼 막 그렇게 휙휙거리다가 걔가 끊임없이 막 춤을 추는 그 장면이 그 가게 열었을 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풍선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우, 너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봤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분명 교훈적인 그 토를 달아놨어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얘가 목사님 집에서 또 살기도 하고. 네, 목사님 집에서 나중에는 살면서 그리고 그 이런 걸 보면은 그 이따 그 인어공주에서도 보면 네. 뒷부분에 300년 동안 나는 300년 공을 쌓아야 돼. 공을 쌓아서 덕업을 쌓아서 결국에는 그쵸. 근데 인어공주가 뭘 잘못했는데 300년 동안 노력을 해야 되나. 인어공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이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벗어났어요. 안데르센은 자신이 정한 바운더리를 벗어난 캐릭터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어공주가 네. 인간을 탐했죠. 근데 인간을 탐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을 100% 받아야 된다. 네.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약간 온라인 게임하고 비슷해요.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죽어. 네. 근데 인어공주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거죠. 300년 동안이라니. 조건부에 줄어들긴 한데. 근데 그 조건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네. 안데르센이 사실 자기를 되게 착하게 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 백조 그 오리로서 자랐던 백조. 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그 백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인어 그 목소리를 잃고 사랑을 정말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투영했지만 사실은 인어공주에서 뭐랄까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을 극복하지 못한 그냥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온 시대를 관통해 나가는 철학까지 못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좀 지금 보면 사족 같은 게 달려버린 거죠. 얘가 거품이 되어서 영혼이 되어서 행복해졌다. 이렇게 했으면 그래 거기에 연연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빛의 세계로 나가는 게 행복했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년 이거는 마치 착한 일을 행하면 너희들도 복을 받는단다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되게 허황된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린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동화를 봤을 그렇죠. 때 그러면 나도 하다가 안 되면 30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지만 어린이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설이에요. 네, 앞에 스토리도 되게 극적이니까. 네. 저는 엄지공주 같은 이야기는 그냥 읽은 다음에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되게 좋은 동화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잔인한 것도 없고 보면은 중간에 친구도 나오고 제비라는. 근데 이거를 읽은 다음에 너는 근데 여기서 이 풍뎅이가 지는 이쁘게 생각하는데 안 예쁘다고 생각하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 나눠도 되고. 애기가 근데 이거는 애기한테 들려준 동화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이 되는. 저는 조카랑 이런 대화 되게 많이 했어요. 조카 언니네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조카들이랑 동화를 많이 읽었거든요. 조카 부럽다. 진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카였어야 했어.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럼 막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아예 어릴 때부터 자유로우면. 근데 똑같은 연령인데 자유롭지 않고 정해진 교훈을 정해놓고 가르치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풍일 때는 애들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냥 틀에서 벗어나면 혼나니까. 네. 거기선 그냥 파리 날개를 한 그 왕자가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한 게 뭐가 있어? 잘생긴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화를 무비판적으로 읽으면 네.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중요한 네. 거고 네. 이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비판을 해가면서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을 맞아. 위한 네. 안데르센 동화가. 왜냐면 어른들이 이런 준비를 하면 우리 그 어왕님처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는 거죠. 동화를 어떻게 읽혀야 될까. 그렇죠. 네, 그때 막 같이 얘기해보는 거죠. 오. 네,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근데 그런 대화들이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거고 네. 그럼으로써 인식 세계가 확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진짜 중요하죠. 그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자녀가 그러니까 저는 있으면?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인데 오. 일단 네. 안데르센 빨간 구두는 안 될 것 같아요. 빨간 구두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스웨덴 복지에 관한 그 책으로 이제 태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원래는 코스모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우주 질서로 네. 태교를. 아니 와이프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책을 바꿨는데 그 책이 원래 이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책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스웨덴 네. 복지를 다룬 책 중에서 좀 비교적 쉬운 책인데 그래서 이제 안데르센 동화는 조금씩 나중에 안 하는 비판적 건데, 나중에. 독서가 필요할 그렇죠. 때 네. 6살 이후에 네. 같이 읽어보는 걸로.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들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 그 저기 우수 독서 목록 이런 거 있죠. 추천 독서 네. 목록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출처가 누가 그걸 추천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유명한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저번에 했던 달과 육펜스도 초등부도 그 추천 독서 목록에 들어가요. 말이 돼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가 와, 그거 읽으면 큰일 나는데. 네, 그리고 네. 그거 있잖아요.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게 들어가요. 곤충 자살하는 작품인데. 그러니까는 어휴. 들어는 봤는데 그래도 괴테가 썼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도서 목록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로. 네,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네. 그냥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되게 무책임한 되게 거죠. 무책임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책 시장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희생되는 거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뭘 느끼라는 거야 도대체. 걔네 이해도 못해요. 저는 명작이니까 그대로 흡수하는 예. 거고. 제가 약간 그렇게 컸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책을 되게 좋아하셔요.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좋은 책을 진짜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크릿인가? 네네. 그런 책도 읽어봤고 네. 그렇죠. 뭐 마시멜로 이야기? 네, 아, 네, 네, 네. 유명한 그런 책이죠. 그거는 좋은 책이니까 그렇다 네, 치고 네. 뭐 그런 어려운 책을 은근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예, 근데 그 책에서 좋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해설을 해주니까 예. 아 좋은 내용이구나 하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책을 엄마가 소개시켜줬는데 엄마가 이 책에서 배운 걸 나한테 보여준 게 있나? 그러면 실망이 드는 거예요. 엄마를 비판적으로 이해했네. 네. 그 몇 살 때죠? 그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5, 6학년 나 때? 근데 이 느낌 뭔지 알죠? 와, 수제다. 아니, 네. 수제야. 아 진짜 되게 배신감이 많이 네. 들었어요. 진짜. 어머니 굉장히 난감하셨겠는데. 네. 엄마는 이 책을 읽었는데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야. 엄마 책 많이 읽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엄마한테 제가 중학교 때 이후로는 많이 얘기를 해요. 엄마가 책을 읽으면은 엄마가 그 책에서 배운 거를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 어머니 반응은 어떠십니까?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죠. 아 괜히 살아있네. 책을 읽혀가지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실수했다. 아. 네. 예. 그러고 계셔요, 저는. 아 저도 그 지금 어왕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책을 읽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애가 정말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를 소망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얘가 진짜 이 책을 내면한 걸 감당할 준비가 되셨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왕님 말한 것처럼 엄마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말 했을 때 그래도 알았어 이러면 그래도 양호하잖아요. 근데 그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화를 벌어. 예, 예. 공부나 해 이러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런 뭔지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건지 아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서만 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은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읽으라는 책들이 좋은 책이 진짜 많아요. 그럼 그걸 갖고 진짜로 자기 성찰을 해서 성장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 사회에서 학벌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선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다양하게 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 이런 책들도 저는 왜 좋은 책이냐 다양하게 튀는 책이라서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그 아까 추천도서 얘기하면서 진짜 가장 센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네. 조카가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독후감에서 9살? 네, 9살 저한테 독후감 쓰는 거 같이 하자고. 그때 사실 애들 말도 발음도 귀여워요. 뭐 이모 막 이러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은 거예요. 읽었어요? 예. 그거를 읽으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한 거죠. 네. 정말로 자살한 거 다 나와요. 근데 내가 너무 좀 화가 났는데 얘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이유는 뭐냐면 얘 정말 내면에는 이 책은 나쁜 책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른들이 좋으니까 읽으라고 했겠지와 싸우는데 그거를 이거 이상해라고 말할 용기가 사실 애들은 힘들거든요. 명분이 없어. 네, 자기 스스로 느꼈을 네, 때. 그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대답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고문이다. 고문, 네, 사실. 그거를 뭐 그냥 이 책은 뭐 어떻게든 좋은 점을 써야 되니까 한두 줄을 억지로 쓴 거예요. 근데 저하고는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너는 이 책이 어땠어? 그랬더니 뭐 애써 좋은 점을 자꾸 말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랬어요. 9살짜리한테 네, 솔직히 말해. 네, 한잔 하면서 이렇게 우유 한잔해 이러면서 얘기해봐. 우유 한잔해. 네, 그랬더니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상했었니? 얘는 왜 이러냐고. 얘는 지금 자기가 좋은 사람이랑 만나면 되고, 이 친구는, 이 로테는 자기 애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행복하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걸 써. 그랬어요, 제가. 네, 정확하다. 신나게 쓰는 거죠. 이 책은 이런 내용인데 얘는 이래서 잘못했고 쟤는 저렇게 잘못했고 그리고 이만큼을 썼어요. 그래갖고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써봐. 막 신나 썼어요. 왜냐면 저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 그럴 때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근데 9살짜리가 사고의 폭이 너무 넓은데 대단한데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 역시 대화를 많이 해야 네, 돼. 얘네한테는 책이 놀이예요. 저랑 놀 수 있는 시간.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약간 현노님처럼 어릴 때부터 교류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우리 조카들을 보면서 저는 결혼을 안 했을 때잖아요. 네네. 지금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어왕님이 아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부담이 안 되면서 습관이 되면서 정말 책을 즐기고 사고가 발달하는 그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우리 조카들이에요. 지금 조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되고 5학년 되는데 글 정말 잘 써요. 네, 굉장히 잘 쓰고 그걸 부담으로 안 느끼고 어딜 가나 처박혀서 책을 읽고 있죠. 대단하네. 네, 그래서 되게 저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를 알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또 있는데 이게 다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왕님 이 미운 오리 새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든다.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뚱뚱했거든요. 진짜요? 네. 나도 악수. 생활기록부 보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도비만 써 있어요. 아 초등학교 때요? 네. 와, 난 그때는 날씬했는데. 갑자기 동맹 파괴됐어. 네. 저는 사춘기. 그래서 제가 이름도 그 연예인 정형돈 씨랑 비슷해요? 네, 어감이 비슷해서. 그럼 비슷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많이 놀리잖아요, 또 이름 갖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놀림 받았어요. 놀림감이 됐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미운 오리 새끼를 봤으니까 예민할 때 언젠간 뭐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지. 근데 괜찮아졌죠. 여튼 그런 생각. 뭐라고요? 괜찮아질 건가? 그래서 저한테 희망이 됐던 그런 책이에요. 네. 저는 미운 오리 새끼는 괜찮은 책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저도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니까 오리는 좀 별로고, 그렇다. 백조는 좋다. 그게 심하죠 여기 진짜. 아니 전체가 그러네. 다 그래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지공주에서도 네. 두꺼비 싫어. 네. 엄지공주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맞아. 네. 이제 왕자 좋아하고. 왕자는 보자마자 제비가 네. 이제 구해줘서 갔는데 네. 제비도 이제 가버려. 넌 제비니까 제비족 싫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미운 오리 새끼에서도 네. 굉장히 못났고 힘든 뭐 그래서 이제 오리들한테도 미움을 받았지만 나중에 맞아. 나는 백조였다. 맞아. 백조니까 막 화려하게 날고 그러니까 오리들이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근데 이게 네. 다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렇죠. 맞아. 저도 그래서 심해요. 항상 이게 저도 듣고 보니까 백조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미운 오리 새끼로, 그러니까 백조 안 되고 미운 오리 새끼로만 끝났으면 네. 동화거리가 안 돼. 안데르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쓴다면 뭐 네. 미운 오리 새끼인데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서 친구가 많아졌다. 뭐 이렇게 뭔가 마셜 맥루언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단점을 극복하는 뭐 그렇지. 이런 게 되면 좋은데 네. 안데르센은 자신이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안 가진 걸 가져야 내가 성공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네. 결국은 이런 동화로밖에는 탄생이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책에 나온 이제 작가가 해석에 의하면 그러니까 백조들이 대문호들이라 이 말이에요. 뭐 영국에는 누구, 그다음 네, 프랑스에는 맞아요. 빅토르 위고, 네. 독일에는 괴테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나도 사실은 못나 보이는 미운 오리 새끼였지만 알고 보니 백조였다 이거지. 네. 나도 그 천재들 중에 하나였다. 이 안데르센이 있었던 18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가 보면 네. 되게 극단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가 막 이게 네. 나타나면서 그거를 딱 잡은 사람이 안데르센이잖아요. 환상문학 같은 이 메렌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런 환상적인 동화. 근데 보면은 그 1830년에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보면 스탕달이 적과 흑을 썼고 이 책에 제목이 너무 멋있어. 적과 흑. 너무 멋있지 네. 않아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 그냥 레드 앤 블랙이야. 근데 적과 흑이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는 한자로 거야. 되니까 더 멋있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845년에 그 보면은 그 베를린으로 여행을 갔는데 네. 그러니까 안데르센은 여행이나 다니고 이랬는데 네. 이때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 진짜 유명하잖아요.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근데 아직 읽지는 않은 소설입니다. 근데 진짜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데 아직 읽고 있어요. 네. 이런 레미제라블 같은 것도 이 혁명의 정신이나 막 서민들의 모든 삶이나 막 엄청나게 파고든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같은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진짜 좀 신기하죠. 역사의 예. 시기. 예.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자체도 번역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안데르센은 그 시기에 동화를 썼습니다. 예. 굉장히 인식차가 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덴마크 똑같은 덴마크 철학자인데 키르케고르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허약한 비겁자라고 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메르엔이나 쓰고 있을 때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랬더니- 이성이 특출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이 감성을 표출하는 게 굉장히 지금 낭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안데르센이 어떻게 그렇게 날 잘하는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분자감 쩔어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쿨한 척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두 작가분의 그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안데르센은 자기가 못 가진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자기에 되게 몰입돼 있고 그렇죠. 그 내가 만약 가난했다 한다면 이 가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가난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구조적으로 막 파고 역사적 시대적으로 판 게 아까 말한 작가들이라면 그렇죠. 네. 안데르센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고 싶다 이거를 동화로 이렇게 구현한 게 아닌가. 이 빨간 구두에 대해서 대체 이게 안데르센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네. 남자분들은 읽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아 나는 생각만 해도 무섭다. 저는 집착이 저렇게 무섭다. 집착? 집착. 네. 예. 한 번 뭔가 빡 빠졌을 때 그거를 어디서든 놓지 못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집착에 빠진 게 설사 자기를 맨 처음엔 자기 구해줬잖아요. 그 예뻐 보였으니까. 예. 그 할아버지가 데려가게 해줬으니까. 네, 네. 근데 결국 자기를 거의 그냥 죽음까지 내몰았죠. 네, 네.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착도 집착이지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렇죠, 욕심. 그러니까 애초에 빨간 구두를 안 신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빨간 구두가 예쁘다고 해서 신었고 네. 갑자기 이것들이 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발이 잘리고 뭐 심장이 터져 죽는데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끝은 죽음이라는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숨기면 진정한 스토리텔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안데르센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스토리텔러예요. 그러나 아동들에게는 좋지 않다. 동화로서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좀 각색을 해야죠. 어떻게 각색을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면 빨간 구두를 각색하는 건 나는 힘들 것 같아요. 포기? 네, 왜냐면 그 지금 나온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날도 카렌의 머릿속은 온통 빨간 구두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금잔을 입에 갖다 댈 때도 빨간 구두가 눈앞에 있는 잔 속에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면서 찬송과 기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를 사랑하면 안 되라는 그 의도를 갖고 쓴 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라면 이런 책은 안 읽혀요. 뭔가를 생각해서 모든 걸 까먹는다면 그걸 해. 전 그러고 싶거든요. 뭔가가 좋아졌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나? 그걸 잡아. 저라면 지금은 그러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나쁜 걸로 인식되던 시대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뭔가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는 뭔가 참혹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딱 위인전처럼 정말 주입을 시키는 거죠. 안데르센이. 착한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18세기 초반도 아니고 19세기인데 좀 뭔가 옛날 사람 느낌. 그 시대 너무 강요한 느낌이 들어요. 저 역시도 이게 또 받아들였어요. 이 책을. 좋은 사람 쓴 거니까. 좋은 책이겠지. 앞에 책도 다 좋아하는데 좋은 책이겠지. 그럼 나중에 아버지 되셔가지고 읽어주실 거예요, 바로? 어렸을 때? 너무 잔인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자르잖아요. 그때 뭐 마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시대의 어떤 종교관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거면 그걸 잘라내버리는 게 낫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뽑아내는 게 낫다. 절단을 해버리는 거죠. 마귀와의 접촉을. 그래서 이게 약간 성경적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가가지고 정말 겁을 주는 거죠. 무섭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 시대 부모님들의 수요를 맞췄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살아남았구나.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 그러면 지금 뭐 동화가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창조적으로 읽는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상상해보는 것도 또 좋은 읽기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다시 쓴다면 난 이러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빨간 구두인데 저는 곧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읽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빨간 구두를 읽힐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게. 읽히기에는. 그러니까 다 자르는 것 때문에? 안 자르고 할 수 있나? 그러게요. 힘든데?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그 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어떤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 때문에 뭐 이런 신이 나오고 이런 거는 또 읽히면 안 돼. 신화는 읽히면 안 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진짜요. 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마녀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거는 뭐 그런 진짜 굉장한 필터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발을 잘랐다 그랬을 때 그때 신경이 어땠을까? 뭐 살이 뭐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정말 만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팔이 뚝 잘렸고 햇님 달림 보세요. 근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기억 안 나요. 햇님 달림 그냥 떡 하나 그 얘기밖에 기억 안 나요. 분명히 우리 어릴 때 이거 읽었거든요. 그건 확실하죠. 기억 안 나잖아요. 햇님 달림 보면은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요, 엄마가. 근데
뭐 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 떡을 주고 네. 그러다 떡이 다 떨어진다면 팔 하나 주고 다리 하나 주고 다리 하나 주고 그러다 먹혀요. 나는 이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를 잔인하다고 안 느꼈어요. 팔 하나 남았네. 다리 하나 남았네. 긍정왕이다. 그러니까 긍정왕이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게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네. 호랑이가 무섭구나가 구체성을 띈 무서움이 아니에요. 호랑이 무섭지. 그냥 이거지. 네. 내가 팔이 핥혀질 거고 뼈가 드러날 것이며 맞아. 혈흔이 낭자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기억 안 나잖아요. 너무 다큐멘터리로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필터링을 해서 이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까 언급한 그런 게 오히려 더 영향을 주고요. 네. 네, 무슨 미에 대한 개념, 뭐 선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영향을 주고요. 뭐 네. 빨간 것도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300년 동안 업을 쌓고 덕을 쌓고 이런 거 네. 그런 게 오히려 영향을 주고 팔 하나를 뭐 어떻게 했다, 다리를 잘랐다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고어하게 네. 모이도 가서 모이디고 한잔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거 애들한테 그냥 그렇네. 뭔지 모르니까. 신기하다 그게 참.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필터링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걸 소화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많이 조언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빨간 구두는 좀 저만의 해피엔딩으로 그냥 어떡해요?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잖아요. 네네. 가지 않고 그냥 천수를 누리다 가는 걸로. 네. 천수를 누리다. 다리 없이 90세까지 살다가. 다리 없이. 네. 왜냐면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자기가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강연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게 사회사업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극적인 상황을 당했으니까. 어학님은 예쁘게 만들자면은 아까 말씀 만약에 빨간 구두라 치면은 춤을 추면서 결국엔 교회에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교회에 갇혀가지고 계속 춤을 추다가 저주가 풀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주가 풀린다. 아니면은 성냥팔이 소녀를 생각해봤어요. 원래는 제가 성냥팔이 소녀가 나중에 결국엔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쓰러졌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걷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차라리 시신이라도. 시신 말고도 그냥 차라리 죽지 않았으면. 죽기 전에 걷어갔으면. 저는 그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그 시신이 아니라 죽기 전에 어떤 신사가 나타나서 얘를 데려가가지고 몸을 녹여주고 스프를 뭐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다운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라는 각색된 동화가 정말 많아요. 그게 주로 미국 쪽에서 그렇게. 미국 쪽에서 되게 많고. 표절했네요. 몰랐으니까 표절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데르센이란 사람의 작품 세계에서 아까도 언급이 됐던 건데 안데르센은 되게 복합적인 사람인데 어떤 데선 쓸데없이 아까 말했듯이 사족 같은 그런 교훈을 위한 그런 의도적인 자기적인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슬픈 결말이나 잔인한 결말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구비전생 문학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입으로 썼다라는 말을 나왔었잖아요. 안데르센 입으로 썼단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은 사람들은 옳은 것을 선택한다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합당하다고 여길 이야기만 살아남아요. 입으로 아무리 중간에 각색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시대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재평가된다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 이걸로 봅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게 사실은 받아들여질 만한 결론이다가 뭘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이게 자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뭘까가. 분명히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그런 좋은 결말들이 그래야지 하고 다 각색시켜서 다 출판돼서 동화책으로 뿌려지고 영어로 만들어지고 만화로 만들어지고 그 시대가 있었어요. 가장 선두에 섰던 게 월트 디즈니사죠. 디즈니라는 사람은 그거에 아주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다 바꿔버려요. 다 해피엔딩으로. 근데 지금의 월트사가 어때요? 픽사랑 합쳐지고 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되게
슬픔도 그 인사이드 아웃이 픽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변했네요. 변했죠. 정말. 그리고 그 겨울왕국을 통해서 소수자들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인공 캐릭터가 변하잖아요. 지금 특히 그 디즈니산 진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스토리가. 그렇죠. 겨울왕국만 봐도 사실은 남성에 의한 구원이 주로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매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여성에 의한 구원은 여성의 사랑. 남자가 날 사랑해줘서가 아닌 걸로 그 뭐냐면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의 선택이에요. 이야기는 발달해요. 그러니까 자기적이라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시대가 변하면 버려진다는 거죠. 이상하면. 이야기조차 진화하네요. 네, 그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막 덧붙일 때 신데렐라 이야기 뒤에다가 그러니 여성들의 미덕은 아름다움이며 그런 시를 붙였어요. 지금 그걸 누가 읽어요? 그걸 어느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걸 읽어주겠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원래는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왕자님을 기다리는 사실은 착한 여자라는 그 우리에게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원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몇십 년간에 지금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어떤 문화가 분명히 살아남을걸요. 원래 이야기로. 제투성이로 살았지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여성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흐름이라는 게 지금 우리 그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주토피아 같은 영화도 굉장히 그런 새로운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화되는 시대 에피소드를 담고 있고 그런 시대 정신을 담고 있듯이 안데르센 동화에서 안데르센이 선택했던 결말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원하는 것만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시대에 그 성냥 파는 소녀들이 그 황에 취해가지고 중독되고 그 아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노동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걔는 결국 구원받았다는 자기적인 이야기. 사실은 길거리에 죽는 아이들이나 그렇게 노동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사진의 힘으로 인해서 아동 노동이 없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옳은 걸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른이 먼저 필터링 해버리는 게 진짜 애들한테 좋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세상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네요. 동화 자체가. 소름 끼쳤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많고 실제로는 안 예뻐서 배척당하거나 이런 일이 많고 그 백조 얘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진짜 세상은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칠 수 있을까? 이렇게 동화를 읽을 것인지 실제와 너무 다른 환상을 만들어줘서 세상에 나갔을 때 뭐 멘붕에 빠지는 나약한 친구들로 이렇게 할지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네요. 이야기를 원형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변형해서 어른들만의 시각에 맞출지는 정말 각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걸 같이 소화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어른의 몫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음성화되지 않도록. 근데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일단 본인이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읽어주는 어른이. 그리고 다 가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 가릴 수는 없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더 심하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뭐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접하고 알아서 그것만 접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접하고. 저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살았는데 안 좋았어요. 그게 나에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뭔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자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인 거예요. 좀 작가한테 고맙네요, 되게. 전 고마워요. 이번 책을 써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제가 오늘 말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책이었고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책을 다른 방향으로 읽어봐야겠다 함으로써 신화도 공부하고 동화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소통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구비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까 말한 이야기가 재평가되고 이런 것도 다 그 과정 속에서 하게 된 생각이에요.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을 외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얘기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계기가 되는 책들을 네. 권한다는 의미에서 5번째 여행을 이 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미가 있었던 여행인 것 같고, 그러니까 독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인생책이 뭔지, 장미님의 인생책은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 어왕님의 인생책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제 인생책은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각자가 있는데 독자님들도 청취자분들도 이런 책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좀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의 인생책은 이 책은 아니지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 예. 그러면 오늘도 좋은 그 책을 하나 소개해 준 거를 마무리로 하고 다시 인사할까요? 이제 드디어 인사할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네요. 자, 웃음과 위로와 배움이 있는 팟캐스트 오세요로 오세요.